자, 태장고등학교 벌써 3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은 1단원 파트 나가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자습서 드렸습니다. 앞쪽에 저번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는 나갔고요. 그 뒤에 있는 창의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뭐 글 2개 정도가 되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다. 다만 이게 강연문이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강연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형식에 좀 집중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봅시다. 몇 쪽을 보냐? 27쪽을 본다. 자, 기본적인 개관 내용부터 가도록 합시다. 27쪽이고요. 자, 이 단어는 글 2개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글은 아닙니다. 글인데 강연문을 위한 글입니다. 결국에는 말하는 대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청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으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왼쪽부터 봅시다. 강연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부터 분석해야 돼?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를 분석을 해야 돼.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게 목적이야. 청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게 목적인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청중에 뭘 고려해야 되냐? 연령 고려해야 되겠죠.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 혹은 흥미나 관심의 정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애들이 이제 고려 대상인데 확인을 조금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영양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해보자. 영양사가 영양 잡힌 뭐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자. 너희들 수준이야? 고등학생 수준이면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 자, 얘들아, 뭐 멸치 같은 걸 먹을 때 멸치에 뭐가 많니? 칼슘이 많아요. 이 정도 대답 되지. 근데 만약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 걔네들이 칼슘이 뭔지 알까? 아는 아이도 있겠지. 그냥 들어봐서 칼슘이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 정도 느낌이고 사실 걔네들한테 뭐 아미노산 설명할 거 아니잖아.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연령이나 배경 지식,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결국에 조사가 필요하다.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청중들을 잘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서 적절한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청중의 특성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림으로 정리해 둔 겁니다. 청중의 특성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랑 청중 이야기랑 더불어서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 강연이나 글들을 읽고 뭐 하는 걸까? 같이 읽고 이야기하기가 포인트야.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이거 진짜 누가 부러뜨린 거니? 자, 체크요. 체크할게요. 사회적 독서 활동. 자, 원래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독서하는 내용을 뭐 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책을, 공통된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독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 활동을 공유 확장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일컫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독서 활동은 타인이랑 같이 함께 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겠다. 정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다시 같은 대상에 대한 같은 독서 주제에 대한 공유 정도가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독서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독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래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의의. 그냥 읽어보기 전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혼자 읽는 것보다 어떤 게 좋겠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 글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책을 읽는 행위니까 개인의 지적, 정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책을 읽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한 교실, 심지어 이렇게 4명만 있어도 4명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수록 내 세계가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게 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읽어만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실 활동 1, 2, 3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애초에 설정이 된 상황이 있어. 애들이 독서 활동을 하는 거야.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강연도 보고 글도 읽고 뭐 발표도 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쪽에 넘겨보시면 자, 29쪽에 이제 개괄이 나와 있는데요. 29쪽 내용보다는 사실 43쪽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뒤로 갈게요. 43쪽. 선생님 오늘 이거 다 나가요? 얼마 안 되는데요? 43쪽인데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자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 너무 잘 정리돼요. 사실 여기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체 별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위에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이인은요. 방금 전에 읽어봤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중요한 것은 2번 부분이랑 3번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얘들아 상식 차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봐봐. 발표를 해. 발표에도 당연히 글처럼 똑같이 뭐가 있겠니? 처음, 중간, 끝이 있어. 그거를 말을 바꾼 거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도입, 들어가는 부분이다. 전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다. 정리,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처음 부분에는 강연이든 글이든 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냅다.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가지고 내용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독자들이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도입부예요. 다시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당연히 전개부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연 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뭐가 많아야 될까?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발표자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청중은 또 청중만의 역할이 있어. 역할이 있다고. 청중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은 호응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부에서는 뭐 하면 될까? 그런 거 있어. 너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정리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 꺼내면 될까 안 될까? 보통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뭐 정리 요약하는 거를 조금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걸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걸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청중에게 당부의 말, 어떤 당부의 말?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지켜주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당부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본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청중의 흥미와 관심 및 요구를 파악해서 발표의 목적 정하기. 그 다음에 적절한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당연한 얘기야, 지금 계속. 자, 예상되는 청중의 질문에 대비한다. 자, 이것도 꽤나 중요한 과정인 거죠. 충분히 청중들이 질문할 시간이 있어. 왜 학교 얘들아, 그 강당 같은 데서 강연 같은 거 하잖아.
하잖아. 그러면은 그 강연 끝나고 강연자분이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지금 해도 괜찮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야. 자, 발표 중에는 청중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며 발표 내용을 조정한다. 자, 이런 게 굳이 사실 선생님이 하는 것도 일종의 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업이자 강연이죠. 내가 최대한 진도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는 하지만 중간에 너네가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해. 그럼 내가 어떻게? 경환아, 민경아, 하진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런 거를 이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서 내용을 조정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중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랑 관련된 내용이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중학교 때 나옵니다. 중학교 때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보다 중학교 내용이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자료는 제가 프린트를 해놨어요. 이 수업 끝나고 참고용으로 끝나고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객관으로 갈게요. 앞에. 저기요? 민경씨? 민경씨, 경아씨. 왜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가셨어요? 아까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더니 지금은 내 세상에 오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갔어? 아, 없었어요. 미안해. 뒤쪽에. 얘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왔어요. 29쪽. 민경아. 주시래? 자, 앞에 봐. 자, 이 글은 일단 첫 번째 글입니다. 강연 글이고요. 강연 글이고요. 강연이라는 거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강연이 뭐야? 당연히. 뭔데?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를 공연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다수 앞에서 발표하는 것. 뭐 1대 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고 너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강연 글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적, 설득적, 분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이 여기도 있고요. 뒤에도 하나 있는데 다른 글입니다. 다시 얘는 강연문이고요. 뒤에 나오는 건 논설문이자 설명문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 확인. 뇌과학 측면에서의 창의적 존재의 특징과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말은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그 심지어 너네들이 아는 교수님이야. 알쓸신잡에 나온 교수님. 얼굴 보면 알걸? 약간 이제 풍채 있으신 교수님 있어. 알쓸신잡 모르세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 작박사전. 알코올 쓰레기 아니야? 아니, 그건 알 쓰고요. 그 옛날에 있어. 옛날에 이제 조금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막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밌어요. 하나도 이제 공감 못하는 표정? 여튼, 자,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수님이 뇌과학자셔. 그래가지고, 뇌과학 측면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창의적 존재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특히 너희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다 창의성을 얘기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창의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충분히 너희가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특징.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 아까 봤죠? 도입, 전개,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중을 고려한 다양한, 이거 중요해.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거 중학교 때 해서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설명은 미리 좀 더 드릴게요. 옆에 빼가지고 지금 쓰겠습니다. 자.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언어적, 준언어적, 언어적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빼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쓸게요. 비언어적 표현.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랑 관련되어 있어요. 강연자가 앞에서 구사하는 어휘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나 단어 선정이나 뭐 문장의 구성 정말 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거다가 갑자기 느리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언어랑 연관은 되어 있는데 언어의 내용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형식상에서 연관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하다라는 게 뭐예요? 언어적인 것에 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준언어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이에요. 절반,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보다는 준언어적 표현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어쨌든 자, 반언어적 혹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강세, 뭐 어조 등등등 말이랑 관련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말이랑 관련은 되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이런 거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게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박수를 친다든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말이랑 연관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뭐 눈짓이라든지 손짓, 그 다음에 박수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건 배경 지식이라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 화자는 뭘 쓰고 있냐? 비언어적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요. 준언어적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어디가 그런 부분인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시 자료를 사용한다. 이게 청중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 별표 한번 하고 따로 안 읽을게요. 제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라서. 자, 도입부, 정계부, 정리부. 도입부에 발표 내용 소개 플러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정계부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마무리하는, 정리부에 내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아. 아, 맞아. 이거 완전 잘 그려놓지 않았어? 정대순 교수님 진짜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안경 쓰고 누군지 아니? 이렇게 생기신 분. TV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알 거예요. 자, 일단은 돌아가서 볼게요. 민경, 정한, 떠들지 말라고 하니까 수면 모드에 들어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신 차려가지고 앞에 보세요. 자, 눈 뜨시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졸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서 그런가? 갑자기 긴장감, 위기의식이 없어졌니? 근데 서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저쪽에 있어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서서 하십시오. 자, 자체적으로 서서 하십시오. 자, 잠길 때까지 서 있어요. 네, 안 보여요. 저만 보여요. 칠판만 보여요, 칠판만. 아, 조용히 하세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자, 위에다가 따로 적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가 저번에도 너네가 느꼈겠지만 별거 아닌 지문 같아서 선생님이 꼬으려면 얼만큼 꼬을 수 있어. 정말 끝까지 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시면은 큰 거 다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기억을 해두셔라.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사람은 강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써가지고 강연을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발표 전략입니다. 어떻게 쓰느냐를 파악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내가 낸다면,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전략을 파악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이자 플러스 하나만 더 쓸게요. 발표에 모두 알아야 돼. 내용적인 측면도 알고 있어야 돼. 내용 일치 문제를 항상 이런 것들은 물어보거든. 그래서 내용 일치까지 한 번 더 써드릴게요. 내용 일치. 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경원아 적고 있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의 아까 이야기했던 강연 전달. 강연을 전달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용도 파악하고 전략도 파악하고 이거를 나눠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는데 제가 미리 써놨어요. 옆에 다시 한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써드릴게요. 자, 늘 것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의 차원을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구분 안 해도 이건 구분해라.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발표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전략이 좀 많이 나와서. 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 들어갈게요. 일단은 상황을 이해를 하라고 했어. 봐봐. 여기 밑에 보면 얘들아 이런 말이 있어. 다음은 희주가 활동하는 독서 모임. 아까 이런 독서 모임을 무슨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나지? 사회적 독서 활동을 들은 전문가의 발표이다. 아, 그러면 이 독서 모임에서 뭘 들었어? 발표를 듣기로 한 거야. 모임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발표자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략에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반적인 구성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봐봐요.
도입부 보이시나요? 왼쪽에 도입부, 전개부, 그 다음에 정리부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네모 박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각 부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얘는 참조만 해가지고 보는 걸로 할게요. 내용이 계속 반복이라서. 자, 첫 번째 파트 제목을 봅시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목에서도 이미 티가 납니다. 자, 아까 이 정승재 교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슨 과학자? 뇌과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창의성에 대해서 보는 거냐 아니라 창의성이 어디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연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제목에서도 티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요. 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오세요. 뭐라고요? 소개를 먼저 한다고. 안녕하세요. 자, 누구냐? 정승재 교수님이야.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자,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거 파트 다 활용하고 있어요. 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 이게 뭐입니까? 주제이자 소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 자, 이 사람의 발표 전략 방식을 선생님이 미리 스포를 하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 물어봐. 강연이기 때문에 지루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체크하는 거 아까 전략이라고 했어. 체크.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어봤어. 자,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야? 자,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독자들은 어떻게?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지. 일단은 흥미를 가진다는 얘기야.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기본적인 특성이라서 처음에만 딱 적고 나머지는 체크하면서만 이야기할게요. 자,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을 통해서 뭐를 유발하고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 자, 이때 제가 쓴 것은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뭐를 유발한다?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그냥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건 사실상 강연의 완전 스테레오 타입이야. 옛날 버전 강연이라면 요즘 강연은 티키타카가 필요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고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 여기 조그만 가로 보이지? 이거 중요해. 청중 반응을 확인하는 거야. 봐봐. 어떻게 만들어지는 뭐 아시나요? 물어봤을 때 반응을 보는 거야. 너네가 아나 모르나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청중과의 상호작용이다. 다시 한번 쓸게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되세요? 이 작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거. 자, 이 사람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강연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 예스. 맞단 얘기예요. 자, 사실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좋았겠지만. 자, 아직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일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 같으니까 답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 자,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우리는 본인을 포함한 뇌과학자 무리들이 얘기하는 걸 거야. 자, 근데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 봐봐요. 너희들이 이제 어휘력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학교 선생님이 내려고 하지 않을까? 단초라고 하는 것은요, 디딤돌 같은 거예요. 시작. 계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해두는 이런 빨간 점들이 있죠. 얘네들은요, 옆에 어휘풀이가 잘 나왔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읽어보셔야 돼요. 병원아, 특히 너. 자,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자,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봐봐요. 오늘 저는 체크,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봐봐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특징이 있다는 거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두 번째 아니야? 그러면 그 창의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두 개 이해되셨죠? 특징, 방법.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의 내용 보시면 뭐예요? 자기소개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전개할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밑에 보시면 발표자가 발표할 내용을 소개함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 민경아? 전개야? 지금 벌써 전개까지 갔어? 처음 시작하는 부분. 민경아 어디? 도입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입부 특징.
자,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 부분에서 이제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그런 게 있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따로 안 볼 거야. 옆에 보면 지금 독서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중간에 얘기하는 게 나와.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강연자한테 청중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도의 참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언급을 할까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연을 듣고 이 강연의 무슨 파트를 듣고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내용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강연에 이미 나온 내용을 물어보면 안 돼.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부 내용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질문을 한다라 그랬습니다. 처음도 질문입니다. 자, 우선 자 체크.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너희들이 그냥 생각해봐요. 지능이랑 창의성은 상관이 있을까? 없습니까? 자, 이미 자 여러분들 읽으니까 아셨겠죠? 사실상은 약간은 있으나 그렇게까지 연관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 정답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겠어? 지능이 높아야 창의성도 높은 거 아닌가? 우리가 아는 흔히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봐봐요. 특징. 청중에게 뭐를 던진다? 다시 쓰기만 할게.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던져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청중의 봐봐요. 반응 한번 확인했어? 계속 뭐 하고 있다? 상호작용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 모호한 대답을 내놨으니까 청중이 웃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지능지수 IQ 110 이하의 피혐자군.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피혐자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번에 했잖아요. 피동? 자동 했잖아요. 자, 피동하고 능동 같은 거 했는데, 피라는 건 당하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험자. 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피험자. 자, 그러면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능지수가 높으면 창의성도 높아지는 게 맞아. 어느 정도는 맞는데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자, 뭐 처음에는 이랬어. 이런 그래프였어. 자, 창의성이 높아지면은 언제 지능이 높아지면 창의성도 높아져. 이런 그래프였다가 특정 구간 어디야? 대략적으로 110에서 120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를 어떤 게 내고 싶냐? 자, 지능이랑 창의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관계는 있으나 특정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체크.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해서 창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발표 주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다시 위에 써줄게요. 창의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자, 창의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 지능이랑 자, 지능이 높다고 해서 아니다. 창의성이 항상 높은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창의성이 높은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변아, 언제 그렇게 스리슬쩍 앉아가지고 눕고 있니? 일어나라. 넌 이 내용 한 거 수업 시간에도 기억이 안 난다며. 나랑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니. 자, 들어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했어. 자, 7급이 더 높은 사람인가요? 자, 7단이 더 높은 사람인가요? 자,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야. 뒤에 볼게. 봐봐. 청중 반응을 확인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야 돼.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이네요. 했어. 청중이 잘 알 것 같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여점은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더 쉽게 얘기하는 거야. 청중 웃음 확인하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이 강연자가 하고 있는 거 청중의 뭐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배경 지식 혹은 지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내용을 조정하는 거야. 이런 것도 중간에 일어날 수 있다. 체크 한번 해주세요. 써주세요.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고 있다.
자, 근데 봐봐. 더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7년 된 사람이 있어. 봐봐. 어떤 사람이 더 머리를 쓸까요? 했어. 얘들아. 이제 막 한 사람 vs 7년 된 사람. 누가 더 머리를 많이 쓸까? 이제 막 한 사람은 긴장 모드잖아. 7년 한 사람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그 차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아시겠죠? 자,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바둑돌을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참고로 헷갈리지 마세요. 7급이 낮은 거고 7단이 높은 겁니다. 좀 써둘게요. 7급이 낮은 거, 7단이 높은 거입니다. 자, 그래서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머릿돌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난리가 나. 왜냐면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이 막 핑핑 도는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모이기 때문에 긴장 모드라서 제일 중요한 머리를 써야 될 때 쓴다 못 쓴다? 그때는 똑같이 머리를 쓰기 때문에 큰 결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반면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둑 7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머리를 별로 쓰지 않고도 바둑을 들 수 있을 만큼 숙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장점. 봐봐. 평소에 힘을 빼고 있다가 중요할 때 궁극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딱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거. 그래서 그래야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자신의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여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라 두 번째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체크해놓고 옆에 넘어가요.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또 쓰고 있는 표현 방식이 어때요?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민경씨. 자, 오른쪽입니다. 자, 편견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편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를 파괴하는 거냐?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통념에 대해서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는 더 집중하게 돼. 내가 알고 있었던 사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내용 똑같아요. 창의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 창의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두 번째. 일단은 내가 쉬운 거, 너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체화. 몸으로 받아들여. 이게 습관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체화한 후에 어떻게 한다? 중요할 때. 중요할 때 뭐를 쓴다? 머리를 쓴다. 다시. 체화 후 중요할 때 머리를 쓴다. 보이나요? 다시. 체화 후 중요할 때 머리를 쓴다. 그래서 암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똑똑한 사람은 암기 안 하고 어차피 암기 안 해도 나는 순간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다 알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좀 쉬운 건 암기를 해두고 진짜 머리 써야 될 때는 거기에 올인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청중을 고려해가지고 계속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속 뭐 하는 거야?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 설명을 해줘야겠다. 만약에 알고 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래서 뭐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 청중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표 전략 어렵지 않죠? 다 이런 식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청자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게 좀 나왔네요. 손가락으로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친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자료 활용하는 거야?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림을 활용하고 있든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든 매체 자료 활용 플러스 자, 이런 거를 경환아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준언어적 표현이야? 비언어적 표현이야? 언어적 표현이야?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이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비언어적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바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입니다. 이분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 의견에 따르면 청춘의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훈련하면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그 있잖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선생님, 손가락이 여자치고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꽤 배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나는 피아노가 싫었어. 피아노를 체르니 100 들어가자마자 끊었어요. 처음에 하자마자 바이엘만 딱 떼고 끊었는데, 자, 그때 그런 얘기를 아마 주변 어른들이 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 배워야지 많이 배운다는 얘기가 있잖아. 똑같은 거. 어렸을 때 투자를 하면 그만큼 어른이 돼서도 그거를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측하던 에릭슨 교수는 그들이 어렸을 때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대 시절, 그쵸? 조금 더 성장하고 나서 연습량이 1만 시간, 8천 시간, 4천 시간으로 서로 달렸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았죠. 자,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의 포인트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한 어린 시기에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하면 그만큼 성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만큼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창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지능이 연관이 그렇게 없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머리를 쓸 때만 쓴다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1만 시간의 법칙 왜 얘기하냐? 그러면 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연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런 빌드업을 한 거야. 다시. 자, 그러면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이게 되는 거야. 밑에 쓸게. 봐봐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유레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 결국에 이것도 연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순간적 영감이다 아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영감이 뭔지 알지? 영감이 떠올랐다 할 때 그 영감이야. 자,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를 내가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연습을 하고 있어야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막 그런 말도 있잖아. 준비하는 자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끝없는 뭐가 필요한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중간에 잤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그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부분에서 연습을 하면 되겠지?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자, 우리는 뇌과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자는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인 발상이 일어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있었지. 보세요. 자,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MRI는 알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 동그란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MRI인데 fMRI는 모른단 말이야. 이것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야. 청중이 fMRI가 뭐지? 해가지고 표정이 이상해지니까 아, 다시 교수님이 본인은 알겠지. 근데 청소들은 모르니까 fMRI가 생소하시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상호작용한다. 간단하게만 쓸게요. fMRI는 뭐 이런 거래요. 몸의 혈류와 관련해서 변화를 감지해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다. 포인트는 뇌를 측정하는 장비다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겠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음 쪽 넘어왔습니다.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도 했죠. 얘들아, 다음 쪽으로 넘어왔다고요. 정신 차려.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아니, 이거 가지고 길다고 하면 안 되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어. 내 말 지금 듣고 있어. 바둑 7단 기사에게 fMRI 안에서 바둑을 2개 하고 아까 7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지. 40분 동안 뇌를 찍었습니다. 뇌를 찡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기. 자, 복기라는 표현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는 건데요. 다시 떠올리는 걸 복기라고 해요. 복기를 하면서 불리한 전술을 없는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그러니까 궁극의 수를 딱 두기 전에 얘 뇌 상태가 어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 궁금해하겠지?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랑 갑자기 여기랑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원래는 안 하는데. 그치? 그런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 오는 걸까? 새로운 발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던 사고에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전두엽과 흡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등, 뛰어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만 뛰어나서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지 만들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방법? 여러 가지의 뇌 신호들이 서로 주고받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뇌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다시 평소 연결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신호를 연결받고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연구자들의 해석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두 개념이 있는 일이 뇌에서는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아까 얘랑 상호작용하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라보지 않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런데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창의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늘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해. 선생님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안정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적인 발상은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야? 새로운 걸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며 중요하다.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꾸준히 변화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입니다. 라고 크게 얘기했어. 자, 이렇게 크게 얘기했다 하지나 그러면 얘는 무슨 표현이야? 비언어, 준언어 아니면은 언어적 표현이야? 준언어지. 왜냐면 목소리니까 언어랑 관련은 되어 있으니까 준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하다.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을 강조한다. 되세요? 경환씨. 나 너 이름 그만 부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첫 번째야.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창의성, 그냥 쓸게요.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사고야.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의 사고.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란 얘기야.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건 원리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해? 새로운 사고를 어떻게 하는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사실상.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누구랑 나눠야 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랑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도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교 가면 가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냥 군뱅이가 주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군뱅이 앞에서. 근데 나름 그 과정에서 얘는 완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스스로도 체감이 돼. 내가 뭔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알쓸신잡 재밌다고 했잖아. 거기서 보면은 교수님들이 문과, 이과 다 나와. 그러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다시 창의성을 키우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무슨 지식을 습득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한자성어 단어 중에서 유유상종이라는 거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말도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맞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결국에 그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즉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모여서 서로 지적인 대화와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랑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이니까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럼 교수님,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알겠고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알겠고요. 근데 그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내가 정말 노력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상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난 좀 웃겼는데, 웃기다는 게 비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 하십니다. 당연한데 지키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거. 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뭐라고 해? 잘 드시고, 제때 드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자,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 운동? 쉽지 않네요. 자, 운동을 하면 이게 된다는 건데 일단 적어볼게요. 창의성을 위한 실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법 1번은 뭡니까?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하면 그럴 수 있어. 건강이랑 관련 있는 거지. 운동이랑 창의성이 무슨 관계가 있지? 쉽단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줘요. 자, 이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경세포가 많이 발전돼서 얘랑 그러한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흔히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봐봐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2살 이후에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는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편견 얘기하고 편견 깨기. 그런 스타일인 거죠. 다시.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민경아, 이거는 무슨적 표현이야? 단호한 표정. 비언어적 표현이지. 왜냐하면 말이랑 관련 없잖아.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돌아오세요. 아저씨, 돌아오세요. 필기 하시고요. 필기 안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다시 시청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뭘 강조하고 있다?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봐. 여기 중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면서 운동을 할수록 더욱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뭐 실제로 예시를 가지고 얘기하네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했어.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쓸게. 예시를 통해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천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재도 창의적인 발상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고요? 노력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뭐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발상을 어디서 했대? 자전거 위에서 했대. 자전거 위에. 자전거도 결국에는 뭐니까? 운동이니까. 운동을 할 때 창의적인 발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격렬하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나 산책은 발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랑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창의성을 위한 실천 방법 동그라미 2번. 뭐 하기? 잘 자기. 자, 잘 자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수면.
수면이고요. 자,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의미 있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좀 배우지 않나요? 잘 때 이제까지 있었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요. 잠을 자는 거 중요한데요. 아니, 잠을 잘 때 단기에서 단기로 넘어갈 기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시면 그런 기억도 없다고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입니다. 자, 봐봐요.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 여과 같지만 독서, 내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 확장하죠? 여행, 새로운 경험이죠? 사람 만나기, 새로운 경험이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안 쓸게요. 독서, 여행, 사람 체크만 할게요.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선생님 보고 정리해보자. 자,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어요? 창의적 사람이 가지는 특징. 지식이 항상 창의성이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어? 뇌를 필요할 때 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창의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뭘 해라?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위해서는 운동이든 수면이든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다시. 자,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창의성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명언이네요. 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야? 누구나 노력하면 창의성이 생길 수 있는 거다. 천재라고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자.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야? 너 같이 창의성 만들자. 인 거잖아. 그래서 봅시다 라고 하면서 무슨 형 문장 쓰고 있다? 청유형 문장 쓰면서 내용 마무리하고 있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갖기 위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승재 교수님의 발표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체크 한번 할게요. 결국에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지적인 상호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돼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발표자의 발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별표예요. 별표해놓고 내용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자의 발표 전략 뭐 있었어요? 질문을 하는 거 있었죠. 질문을 하는 거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발표자의 경험,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자, 말의 어조, 속도, 고절을 조절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표정, 몸동작, 시선 등을 활용해서 거기에 청중의 집중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얘기를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 발표 계획서입니다. 자, 발표 계획서하고 이제 내용 정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 이거 중요해. 뒤에 발표 계획서는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별표 한번 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정승재 교수님이 아까 정승재 맞나? 아, 미안해. 그 수학쌤이랑 헷갈렸어. 생선님이랑 헷갈렸어. 그 사람 말고. 자, 발표 목적이랑 청중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봐봐. 발표 목적, 청중 분석을 언제 해? 발표 전에 하는 거야. 봐봐. 주제 알아요. 뭐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었어. 그거를 말하는 게 목적이야.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및 일상생활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법 소개하기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중 분석, 공기청정기 시끄러우니까 꺼라. 껐어? 자, 그 다음에 예상 청중 연령, 뭐라고요? 창의성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이상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 창의성에 관심은 없으나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1만 시간의 법칙 설명도 해주고 fMRI 설명도 해주고 해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정도, 창의성을 기르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모르니까 쉽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야. 집중 좀 해, 김경환.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자, 각각 단계에서 발표 전략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도입부에서 뭘 썼는지 질문했죠.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발표 순서를 설정해가지고 이런 내용 얘기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개부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쓰고 있다? 사진 자료와 이론, 실험 결과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해봅시다. 청년 문장을 활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청년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자에게 당부 및 권유를 함으로써 청중의 생활 속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서 발표자와 청중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까 말했던 fMRI야. fMRI 물어봤을 때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수님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 설명을 해줬어. 거기에 대해서 청중이 이해를 했어. 뭐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무슨 표현을 써가지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바탕으로 우리 비언어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표정이 비언어적 표현이니까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까 이게 뭐라고 했지?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서 얘네가 보는 거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해본 거야. 봐봐. 중간에 모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왼쪽에 봐봐.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한 건 무슨 뜻일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얘들아, 창의적인 순간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창의적인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구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얘기였잖아. 그치? 다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하자.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할 수 있는 점 있죠. 궁금한 점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거 시험에 잘 낸다고 선생님들이. 봐봐. 청소년들의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 아까 수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외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교수님이 얘기 안 해줬으니까. 자, 청소년기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뭐 9시간 정도라고 한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학자들은 왜 뭐를 사용한 것이다? 안 보여. fMRI를 사용한 것이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fMRI가 좀 더 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뇌 활동을 측정해서 뇌의 어떤 부위가 신경이 활성화되는지 측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박종화라고 하는 사람, 이건 글이에요. 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도 이건 짧아요. 이게 뭐 2장이 안 되는데 글이. 자, 이어서 갈 건데요. 일단은 수업 시작한 지 내 생각에 이제 한 1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됐는데요. 1시간이 됐어요? 됐는데요. 이제 쉬었다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자, 쉬었다가 그럼 할게요. 50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 테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44분. 여기 당뇨 있어요. 아니, 잠깐만. 컴포즈 갔다 오시죠. 자, 마저 할게요. 뒤에 있는 글입니다. 논설문이고요. 자, 논설문이고요. 자, 논설문은 뭔지 다들 모르시지 않으시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입니다. 설득하는 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인데요. 얘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봐봐요.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 주제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주제.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하고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는 약간 특징하고 창의성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실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글이 어느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글은 뭐였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애가 질문한 게 있었어. 기억나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앞에 있는 독자애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글이라고. 자, 그래서
특징,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익숙한 대상이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거는 이제 누차, 대부분의 글에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창의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를 먼저 제시, 그러니까 편견을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사실 아니야?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박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쪽에 보시면 여기 얘도 시험 출제 포인트 먼저 적고 들어갈게요. 자, 사회적 독서 활동 알아보기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시험 출제 나오는 거 뭐겠어? 일단은 논설문의 내용하고 형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논설문의 내용하고 형식. 그죠? 내용 플러스 형식이. 그 다음에 독자가 이 독서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독서에 대한 독자 반응. 중간중간에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궁금한 질문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내용, 형식, 독자 반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밑에 지금 아까 활동에서 이어져 있는 거야. 얘네 강연문 들었어? 그 다음에 발표를 들은 이후에 독서 모임을 준비할 때 학생들의 독서 모임을 살펴보면서 사회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애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앞에랑 같이 설득 전략에만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제목도 뭐라고요?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했으니까 그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 되겠네요. 자, 처음에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얘기한다. 얘도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뉴턴이 앉아있다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그거는 진짜 사실일까? 봐봐요. 스타일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해서, 오해들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질문의 방식으로 물어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봐봐. 물어봤다는 건 뭐겠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내용이랑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빡 해가지고 나오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봐봐. 이 사람은 창의성이 뛰어나가지고 막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천재인 것도 있겠지만 뉴턴이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만류인력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만류인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떨어진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 아니다. 자, 그러면 방식이 어떻다고요? 편견, 파괴. 자, 뉴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고안해 만들어서 자,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드라마틱한 얘기, 조금 뻥튀기 된 얘기가 사람들한테 귀에서 잘 들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의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계단에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좀 재밌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가 아하 하는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봐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창의성에 대한 큰 오해에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라는 생각이다. 봐봐요. 빨간색이 부정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두었습니다. 자, 체크.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뭐예요? 천재적인 발상에서 창의성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즉 이 천재적인 발상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들을 품고 있냐면 나는 내가 만약에 천재가 아니라면 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들은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체크한 건 중요한 부분. 즉 이 사람이 오해에 대해서 밝혀주는 진실을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생각의 노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 거야, 얘들아. 주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이 오래 쌓이고 축성되면서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을 깨는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봐요. 자,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다른 친구들한테 큰 민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창의성은 뭘 통해서? 숙성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진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오해 두 번째,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아까랑 비슷한 거야. 천재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 천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해 또 박살. 자, 스티브 잡스 알죠?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제 애플 창시자가, 자,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능력이다. 자, 항상 앞에 있는 글이랑 우리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연결하는 능력, 아까 내가 뇌 그림 기억하니? 그랬던 거? 봐봐요. 뇌 그림,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바둑 기사가 최후의 한 수를 딱 둘 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랑 상호작용한다라고 했잖아. 똑같아. 얘도 다른 부분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빙성을 주죠.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믿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유명인 혹은 전문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명인의 말을 어떻게 해서? 인용해서 뭐가 높아져? 신뢰성 혹은 타당성, 흥미 유발 정도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포인트 똑같은 말 하네. 관련이 없는 것, 새로운 발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보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창의성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자, 이거 무슨 표현이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음식이 없던 게 아니잖아. 있는데 새로운 거 첨가하면 새로운 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지규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비유법 적어두고요. 자, 지금 설명 전략이야. 파란색들. 자, 유명인의 말도 인용하고 있고 비유법도 쓰고 있고 예시를 들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천재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나도 모르게 나는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두 번째 사실이 됩니다. 되시죠? 첫 번째, 우리 무슨 얘기했어? 천재적 발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 두 번째, 천재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니? 경험이 남다른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험, 새로운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중요하게 앞이나 뒤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새로움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에 있던 내용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 선생님도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반성을 좀 하는데 원래 이 강연에서도 그렇고 글에서도 그렇고 반복하는 게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새로운 걸 세상에서 실현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질타 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새로운 거 하라고 하는데 새로운 거 하는 게 쉽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해 주는 거야. 더 설득력이 있겠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해? 실제로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긴 한데 발전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는 넘어갈게요. 안정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안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안정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정을 추구하려고 도전을 포기하면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어. 자, 이 사람이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어.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같습니다. 창의성의 발현 혹은 실현은 어디에서 온다? 새로움, new에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움에서 오고 있다. 다시 새로 했어야지. 자, 그런 얘기죠. 뭐 어렵지 않죠? 사실상 앞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무의식적으로. 자, 책 어린 왕자 아시죠? 자, 거기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있습니다. 뭔지 알죠? 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모자 같지만 사실 어린 왕자가 그린 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 생각, 일반적 사고라고 한다면 이런 건 창의적 사고가 되는 거죠. 걔네들이 있는데 자,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뱀을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그죠? 자, 즉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모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뿐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 또한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약간 감성적인 표현. 동화적 상상력. 왜냐면 이게 동화잖아요. 그죠? 이 동화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뭐예요? 창의적인 사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수성을 좀 지니자는 얘기예요. 자,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새로우면서도 주관적인 생각이란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길러진다. 즉 자신만의 주관적인 사고, 동시에 남들과는 다른 사고를 통해서 창의성이 발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의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당부해주고 있다.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보다 훨씬 쉽죠? 네, 그런 내용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글쓴이의 반박. 자, 무슨 오해 있었어? 창의적인 발상이 따로 있다. 그리고 천재가 따로 있다. 창의적인 천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해였습니다. 자, 그런 오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자, 창의적인 발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생각의 노동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결국에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의 글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 지금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이 말풍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있는 애들이 그냥 그대로 학교 시험 선지에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1번부터 이 글에 글쓴이가 얘기하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방금 봤잖아. 어떤 오해? 창의적 발상, 천재적인 사람은 따로 있다. 다시 여기서 이 사람이 오해를 풀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적인 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모임에서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봐두세요. 익혀두세요. 자, 지민이, 난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 해소했어. 얘기했지? 앞에 있는 강연에서 나오는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이었다고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해소할 수 있었어. 그치? 어떤 편견이 있었다는 거 알게 됐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고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주,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얻어낸 성과인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자, 발표에서 들은 1만 시간의 법칙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얘들아, 앞에 있는 글이랑 뒤에 있는 글이랑 연결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였잖아. 그거랑 비슷한 말이 사실 뭐예요?
생각의 노동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 뭐 이건 자기 반성이야. 나도 그냥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스스로 탓하기만 했는데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생각하고 노력해 보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민이 보도록 합시다. 나도 그랬어. 나는 특히 이 글의 글쓴이가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이게 앞에서 이제 나왔던 글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있었던 강영문의 작자랑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티주가 또 중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앞에 강연문에서 독서하기, 연애하기, 사람 만나기를 강조했잖아. 이 글의 글쓴이나 발표자 모두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공통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민수. 즉,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정리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점, 자, 1번, 2번 나눠가지고 있어. 자, 1번의 내용은 뭐야? 노력을 해야 된다. 2번도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은 내용이야, 다시. 그래서 오랜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게 1번, 활동 1번의 글에서의 포인트였다면, 활동 2번 글에서는 오랜 생각의 숙성과 노력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상 주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이거는 이런 게 있다. 나도 뭐 동화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 정도 되겠고요. 중요한 건 3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두 가지를 키워드였어요. 청중을 분석한 후에 강연하는 거. 두 번째,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어떤 의의가 있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뭐랑 연관되어 있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 독서 활동이지. 이 사회적 독서 활동이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글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하는 방법 아니야? 그거인 거지. 그 일환으로서 나온 거야. 다시. 독서 모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발표해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확인만 해두시고요. 자, 뒤에 학교에서 여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언급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이 독서 활동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발표를 구성해서 발표를 해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주제가 이제 예시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애들처럼 우리 독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내용의 첨언이에요. 그죠? 그죠?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이랑 그렇게 친했나요? 자,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 삭제. 자, 이래서 선정한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도서를 읽고 모든 별로 대화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독서 활동에서 서로 간에 이제 내용을 주고받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친구들한테 공유해보자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밑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연문을 만들기 전에 계획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다음 쪽에 보시면 계획서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민경이가 팔로 가르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발표 주제와 목적 정하고 예상 청중 분석하기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봐봐. 우리의 거울, 그리스 로마 신화 앞쪽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파트에 보시면 뭐 이런 애들이 주제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연령은 누구 학급 친구들 고등학교 뭐 1학년, 그 다음에 예상 청중, 자 배경이나 지식적 수준, 고등학생, 너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었니? 어렸을 때? 읽은 사람도 있고 읽은 사람 좀 많죠. 만화책에 있어요. 그 시리즈 전지. 그런 것들을 읽은 애들이 많으니까 알긴 알 거야.
지식이 있을 거지만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진 않단 말이지. 그 당시는 재밌었는데. 그래서 흥미와 관심이 떨어질 것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청중을 분석하는 활동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갑니다. 발표 개요 작성하기. 자, 별표 한번 하고 나 그냥 넘어갈게. 왜냐면 도입, 전개, 정리 내가 아까 너무 많이 얘기했다.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지? 도입, 소개, 전개, 내용 정리까지 내용이 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고요. 자, 예상 질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건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표현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에 넘어가서 4번. 적절한 표현 전략. 이건 앞에 안 나왔던 거예요. 별표 한번 할게요. 자, 어떤 표현 전략을 써야 돼? 발표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일단은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분배해서 발표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의외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5분, 3분 발표하라고 하잖아. 상황에 따라서 5분이 엄청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보통 짧다고 느낄 거예요. 발표를 하다 보면. 자, 그런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발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몸짓이나 손짓을 활용해서 말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중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반응을 파악하며 청중과 상호작용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이 있다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 정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강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볼게요. 청중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했는가? 이거 이제 뭐 대학교 가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있어. 딴 얘기인데 선생님 1학년 때 가면은 교양을 들어요. 교양을 듣는데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은 보통 제정신이 아니야. 좀 원래 한 분야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 조금 미친 사람들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교수님이었어. 철학과 교수님이었어. 인문사회와 예술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거기서 교수님의 취미가 있었어. 어떤 취미냐? 학생들과의 토론을 지켜보는 취미가 있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여기 있고 아무 교수님이 말리지 않아. 방관자야.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해. 왜냐면 1학년은 좀 숫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 이겨야 된다는 토론에서. 그래서 얘네들 막 싸워. 그거를 정말 해맑은 미소로 진짜 아직도 기억나. 진짜 이 표정으로 아예 듣고 있어? 이 표정으로 이걸 관람하고 계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웃고 있으면서 평가를 다 한단 말이야.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기준이 이거야.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했는가? 얘가 막 토론이니까 공격을 할 거 아니야.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적절하게 대답 안 하면 웃고 있다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평가해서 점수를 줬던 교수님이 있어. 여튼 딴 얘기였는데 이렇게 질문하게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도 뭐예요? 준비성이야. 내용을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가가 점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였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중의 특성을 고려한 발표 내용이었는가? 특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연령이라든지 지식 수준, 배경 지식 등 관심도 막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가? 매체 자료라든지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학교까지 진도 나간 것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내 생각에 선생님 보세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진도 나가면 학교에서 내 생각에는 뭐 이 중에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고려가요랑 향가랑 같이 나와 있고요. 강호사시가랑 상충곡, 시조랑 가상 나와 있고요. 현대소설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보통 다른 학교는 지금 현대소설은 아니지만 고전소설이 들어가 있어서 본범위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니면은 서경별고 제막매가 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추가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요. 나가시면 우리는 따시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게 됐던 시험이 9일 남아요? 9일 남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도가 다 못 빠질 정도의 양이다 싶으면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그거를 조금 보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제가
개관까지 나가보려고 했어요. 고려가요랑 시조랑 소설 개관까지 나가보려고 했는데 나갈까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에 나갈지를 모르겠어서. 저희 뭐 프린트도 주셨는데. 뭐? 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 푸는 거밖에 안 해요. 아니야. 우리 또 줬어. 또 주실 수도 있지. 우리 문제 푸는 앞에 뭐 이상한 프린트 하나 줬네. 그래서 일단은 진도 나간 데까지 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상 뭐 했냐면 1단원 들어가는 거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랑 창의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했던 게 그래 중세국어 이거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문학에 들어가야 되거든. 응.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요 두 분 오늘 집중도가 정말 역대급이에요. 김경아는 몬스터 킹 음료로 그냥 조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로댕이야 뭐야. 자 얘야 ADHD. 얘야 알파벳 모르냐? 왜 이렇게 피곤하지? 경아나 피곤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진 거야.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 아닙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진도 나갔고요. 뒤에 수업 시간은 끝났는데, 원래 정규 수업 시간 기준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솔직히 앞에 30분 띵까 먹은 거 생각하면 좀 더 해야 되긴 하거든요?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경환이랑 어차피 민경이는 제시를 봐야 돼요. 제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남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그냥 진짜 완벽하게 외울게요. 진짜. 와가지고 30분 더 빨리 와가지고 진짜. 이거 이식한 거 이거. 야, 동영상에 녹화 다 되고 있다. 분명히 너가 그렇게 얘기했다. 진짜.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멈춰드릴까요? 아니요. 멈춰줄게. 내가 멈출게. 자, 선서만 하고 멈추자. 내일 몇 시에 와요? 5시? 까지 와서 완벽하게 외워온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하면? 맞는다. 죽어야죠. 엉덩이. 자, 암기용 프린트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너네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암기용 프린트도 있으세요? 안경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외우시고요. 하진이도 혹시 필요해요?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 아니, 내 말 안 끝났는데 왜 막 다 일어서고. 자, 여기까지 나갔는데 중세국어 문제를 더 풀까 하다가 일단은 지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요. 대신에 어차피 보충 오시니까 월요일날 오시고 목요일날 오시는데 문제를 풀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질문을 하시고요. 목요일날 하진이 6시, 두 분은 내일 몇 시? 내가 다시 써놓는다. 몇 시? 5시 반. 응, 알겠어. 5시 반. 안경 내일부터입니까? 예. 쌤, 저희 그거 직폭 이렇게 나왔어요. 직보 일정은 자, 우리 또 행운의 럭키비키를 받아서 국어만 시험 보자. 당일날. 자, 그래서 공통국어 둘째 날이잖아. 23일인가? 첫 그랬어. 번째 주에 봐요. 뭔 소리야? 국어 아니, 두 번째 날이야. 첫 번째 날은 뭐였지? 수학? 아니, 수학 그거 아닌데. 수학 많이 끝나요. 첫 번째 날. 잠시만. 영어 과학. 아니, 과학. 했어. 사회는 뭐였지? 사회는 잠시만. 안 돼. 하진이가 보내줬는데? 모르겠네. 됐다. 다시. 영어랑 사회네. 사회 안 해? 뭐라고? 컷이 너무 높아서 안 하려고. 아니다. 24일날. 화요일부터 시험 시작이니까 24일날이네. 야, 아닌데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문제 없어. 선생님 원래 화요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수업 일정 없고요. 23일 날 다만 선생님 중간에 뭐 다른 학년을 좀 봐줘야 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23일 날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와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에 했던 시간이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그날 그거밖에 안 보죠? 시험 끝나고 오면은 뭐 대략 한 2시쯤에 오면 여유롭죠? 자, 2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0 o'clock까지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10시겠죠? 아마도. 진짜 10시겠죠? 자, 일단 지금은 그렇게 확정해가지고 적어둘게요. 자, 공지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내 말. 심지어 앞에 자습인데? 뭐요? 24일날 수요일날 앞에 자습이네. 완전 꿀인데? 좋은데? 풀 컨디션으로 나왔어.
들었지? 왜 자라고 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 수능 얘기도 안 했어? 내가 머리가 잠자고 나서 3시간 이후에 깨니까 가능한 자습 시간에 자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했잖아. 사실은 자야 풀컨디션으로 자는 그 전에 풀컨디션으로 자. 전날에. 저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응. 그거 바로 수학 가야 돼요. 여기. 뒤에? 일단은 알겠어. 그 무슨 뭐야 그 만족스러운